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대했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배려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상처뿐이었던 적 말입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짐스럽게 여기는 눈빛을 느낄 때, 친구라고 믿고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는데,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때, 우리는 깊은 배신감과 함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왜 사람들은 나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걸까? 심지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내 말이 더 이상 무게를 갖지 못하고 어느새 모임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거나 만만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함부로 대해도 되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은 비참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남을 탓합니다.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고, 친구가 변했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를 만만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나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나의 품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에게 나를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낸 것은 아닐까요?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삶의 가장 밑바닥인 유배지에서 인간 본성의 바닥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격은 그 사람의 말에서 나온다. 말이 가벼우면 삶도 가벼워지고 말이 해프면 존경도 흩어진다. 다산 선생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굽신거리던 자들이 권력이 사라지자마자 얼마나 차갑게 돌아서는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등을 돌리는지, 그 뼈아픈 배신 속에서 그는 인간관계를 지키는, 나아가 나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지혜를 정립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여러분을 평생 만만한 호구로 만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과 태도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누구보다 기품 있고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기술이자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핵심 원칙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만 마음속에 깊이 새긴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약점을 습관적으로 드러내는 지나친 겸손의 말입니다. 둘째, 침묵의 힘을 잊은 채 쏟아내는 비밀과 속마음의 말입니다. 셋째, 나의 격을 떨어뜨리는 습관적인 불평과 남 탓의 말입니다. 넷째,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 동조하는 영혼 없는 긍정의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참으로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습니다. 누군가 그를 칭찬하면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를 겸손하다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은 모두 그에게 떠넘겼고 돈 계산을 할 때는 슬그머니 그를 제외했으며 심지어 그의 자식들 앞에서도 그를 함부로 놀려댔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겸양을 보였을 뿐인데 세상은 그를 발밑에 때만도 못하게 취급했으니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주문을 평생 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산의 눈으로 우리의 입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약점을 습관적으로 드러내는 지나친 겸손의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미덕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라고 배웠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나친 겸손은 겸손이 아니라 비굴함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하는 지나친 자기 비하는 상대방에게 나를 무시해도 좋다는 면허증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내가 뭘 알겠어. 늙은이가 그냥 있는 거지.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이런 건 도통 모르겠네.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자식 농사도 망쳤고 가진 돈도 없어. 혹시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아니면 상대방을 띄워주기 위해 습관적으로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남들도 그를 가볍게 여긴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찌 남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느냐.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잔인할 만큼 강해지는 것이 슬프지만 우리가 마주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상대방의 무의식 속에는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반격하지 못하겠구나. 이 사람은 챙겨줄 필요가 없는 등급이 낮은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이 심어집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자식 자랑, 돈 자랑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부럽다. 우리 집에는 아직 취직도 못해서 내 속을 썩이는데. 내 노후는 다 틀렸어. 나는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거지 뭐. 여러분은 친구들의 위로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유,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라는 따뜻한 말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친구들의 눈빛에는 미묘한 우월감과 함께 여러분을 동정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차가운 계산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날 이후로 중요한 정보는 여러분에게 공유되지 않을 것이고 좋은 모임에는 여러분이 초대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불행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규정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만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자기 비하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몰라라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은 내가 아직 접해보지 못했네. 자세히 설명해 주겠나? 라고 담백하게 물으십시오. 실수를 했다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라고 하지 말고 내 불찰이 있었네. 다음에는 더 신경 쓰겠네. 라고 정중하게 인정하십시오. 다산은 말씀하셨습니다. 무게 있는 태도를 가져라. 말을 할 때는 침착하고 무겁게 하며 함부로 희로애락을 얼굴에 드러내지 말라.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침묵 속에 깃든 무게감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언어를 쓸 때 비로소 세상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늙어서 쓸모없어라는 말 대신 나는 살아온 세월만큼 지혜가 있어라는 태도로 침묵하십시오. 그 당당함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 있는 어른으로 만들 것입니다. 둘째,
침묵의 힘을 잊은 채 쏟아내는 비밀과 속마음의 말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맹신하여 나의 모든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노년기에는 외로움 때문에 혹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나의 깊은 비밀이나 가정사, 경제적 상황 등을 낱낱이 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내가 사실 며느리랑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내가 통장에 얼마가 있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에 대해 서리빨 같은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입을 지키기를 병막에 막듯이 하라. 말이 새어나가면 재앙이 뒤따른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더욱 가려서 해야 한다. 왜 우리는 비밀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나의 아픔을 공유함으로써 위로받고 싶고, 나의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상대방과 더 가까워졌다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밀이 상대방에게는 그저 흥미로운 이야깃거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행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밀한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믿었던 40년 지기 친구에게 자신의 며느리 흉을 보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글쎄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해. 내가 헛살았지. 김 씨는 친구가 맞장구 쳐주며 자신을 위로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동네 시장에서 만난 지인이 김 씨를 보며 혀를 찹니다. 아이고, 며느리 때문에 속 썩는다며?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모임에 가서 김 씨네 집안 꼴이 말이 아니더라며 떠벌리고 다닌 것입니다. 김 씨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김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 악화되었고, 동네에서는 성격 까칠해서 며느리 쫓아낸 시어머니로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 형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고 오늘의 벗이 내일의 원수가 되는구나. 정치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이해관계가 얽히면 관계도 변합니다. 지금 절친한 사이라 하여 나의 약점과 치부를 모두 드러내놓으면 언젠가 사이가 틀어졌을 때 그 모든 정보가 나를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돈 이야기는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 질투와 시기를 사서 적을 만들고 돈을 빌려달라는 하이에나들이 꼬입니다. 반대로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면 무능력하다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자식 문제, 배우자 흉, 과거의 부끄러운 실수. 이 모든 것은 오직 나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거나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혹은 절대 발설하지 않을 일기장에만 털어놓으십시오. 다산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 삼가라.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남에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존엄을 지켜라. 나의 속마음을 감추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미스테리한 부분이 남아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다 보여주지 마십시오. 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 적당한 거리감과 침묵이 여러분을 신비롭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셋째, 나의 격을 떨어뜨리는 습관적인 불평과 남 탓의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아프고 마음대로 되는 일도 없고
서운한 일투성이라 불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매너가 없어? 내가 예전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물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답답해서 하소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듣는 사람의 기운까지 빠지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렇구나, 힘들었겠구나 하고 들어주던 사람들도 반복되는 짜증 섞인 말들에 지쳐 결국은 피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불평하는 사람은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력이 없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사람들은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지, 어둡고 칙칙한 기운을 뿜어내는 사람 곁에는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보십시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패족 조상이 죄를 지어 벼슬길이 막힌 집안이 되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임금을 원망하고 자신을 모함한 정적들을 저주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다 화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분노와 억울함을 학문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이토록 긴 여가 시간을 주신 것은 학문에 정진하여 세상을 구하는 책을 쓰라는 뜻이다. 그는 불평 대신 붓을 들었고 남 탓 대신 자신을 수양했습니다. 그 결과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불멸의 역작이 탄생했습니다. 만약 다산이 유배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내가 억울해 죽겠네, 저 나쁜 놈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네 라고 하소연만 했다면 과연 제자들이 그를 따랐을까요? 후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저 신세 한탄이나 하는 늙은 죄인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관상을 만듭니다.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입꼬리가 처지고 미간에 주름이 잡히며 눈빛이 탁해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칭찬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얼굴에 온화한 빛이 감돌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볼까요?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늦게 나옵니다. 이때 왜 이렇게 늦어? 종업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라고 소리치는 분이 있습니다. 함께 온 일행은 창피해서 얼굴을 붉힙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꼰대, 또 시작이네라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인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입니다. 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손님이 많아서 바쁜가 보네, 조금 여유 있게 기다려 봅시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서 그 사람의 내공과 품격이 드러납니다. 일행은 그를 존경하게 되고 종업원조차 미안하고 고마워서 더 잘해주고 싶어집니다. 다산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욕심을 줄여라. 상황을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라. 현명한 자는 탓하지 않고 고칠 방법을 찾는다. 여러분, 억울하다, 분하다, 못마땅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피해자가 되고 약자가 됩니다. 대신 그럴 수도 있지, 이만하면 다행이다,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는 말을 쓰십시오.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바로 나이 들미 주는 최고의 선물인 지혜입니다. 징징거리는 노인이 될 것인가, 지혜로운 어른이 될 것인가. 그것은 오직 여러분의 혀끝에 달려 있습니다. 넷째,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 동조하는 영혼 없는 긍정의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 시달립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내키지 않는 부탁도 알겠어. 내가 할게라고 말하고 동의하지 않는 의견에도 그래. 자네 말이 맞아라고 끄덕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소외되는 것이 두려워 무리에 끼기 위해 무조건 예스를 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람이다. 옳지 않은 일에 동조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남을 속이는 것이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쉬운 사람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귀찮은 일은 모두 여러분의 차지가 됩니다. 돈 빌려달라는 부탁, 보증 서달라는 부탁, 김장 좀 도와달라는 부탁. 한 번 들어주면 두 번은 더 쉽고 세 번은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나중에 가서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변했네, 사람이 야박하네라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것이 바로 호구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영혼 없는 동조는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 말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 말하는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박씨 말이 맞아라고 했다가 뒤돌아서는 김씨 말이 맞아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박씨와 김씨 모두에게 버림받습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의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강직함 때문에 고초를 겪었지만 결국 역사는 그를 시대의 스승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산처럼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감정을 지키기 위한 거절의 용기는 필요합니다. 거절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무례하게 화를 내며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짧게 말하십시오. 미안하지만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일세. 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들어주기 어렵네. 구구절절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이 길어지면 상대방은 파고들 틈을 찾습니다. 왜 안 되는데? 돈 있잖아. 라며 따지고 듭니다. 그저 어렵네라고 딱 잘라 말하고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상대방은 여러분의 단호함을 느끼고 물러설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예가 가치를 가집니다. 아무 때나 예라고 하는 사람의 긍정은 싸구려 취급을 받지만 신중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의 긍정은 천금 같은 무게를 지닙니다. 여러분의 선의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만 여러분의 예스를 선물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우리를 평생 만만한 호구로 만드는 4가지 말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부족해. 나는 몰라라는 지나친 겸손과 자기 비하를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둘째,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라며 비밀과 속마음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입니다. 침묵으로 내면의 무게를 지키십시오. 셋째, 세상이 잘못됐어라는 불평과 남 탓을 거두십시오. 불평은 여러분을 초라한 패배자로 보이게 할 뿐입니다. 넷째, 싫은데도 그래, 알았어라고 맹목적으로 동조하지 마십시오.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여러분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이 4가지 원칙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은 바로 수수입니다. 나를 지키고 나의 분수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다산 선생은 평생을 이수수의 자세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비웃어도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이 단단한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그는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디고 위대한 학자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계십니까? 혹시 타인의 시선 때문에 남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참고 억지로 웃으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남은 인생,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전전긍긍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 사십시오. 내가 편안하고, 내가 당당하고, 내가 행복한 말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기품이 서리고, 여러분의 침묵에 무게가 실릴 때, 사람들은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사람, 그런 진짜 어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미소와 여유, 그리고 단단한 내공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노년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 습관으로 남은 생을 더욱 존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더 깊은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대본의 분량을 충족하고 내용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위에서 다룬 4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편과 심화 철학적 고찰을 추가하여 2부 형태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겠습니다. 실제 방송에서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 없이 물 흐르듯 이어지는 심층 해설 부분입니다. 앞서 우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될 4가지 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면 실천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나도 모르게 미안합니다가 먼저 튀어나오고 분위기가 어색하면 쓸데없는 말을 주절거리게 되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산의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실천의 기술을 함께 연습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심화 분석 첫 번째 사과 대신 감사를 말하라. 우리가 호구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습관적인 사과입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도 죄송한데 물 좀 주세요. 길을 가다가 어깨가 살짝 부딪혀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받을 때도 미안하다. 늙어서 짐만 되네. 왜 우리는 죄송하지 않은 일에도 죄송하다고 할까요? 그것은 일종의 방어기제입니다. 내가 먼저 낮추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이것은 상대방에게 나를 죄송한 존재, 즉 약자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다산 선생은 당당함이 곧 예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비굴한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적인 사과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바로 감사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과도 같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식당에서 죄송한데 물 좀 주세요 대신 여기 물 좀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죄송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사라지고 감사라는 긍정적인 단어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듣는 종업원도 죄송한 손님 시중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손님을 대하는 것이기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라고 하며 눈물 찢지 마십시오. 그 말은 자식에게 부모를 부양하는 짐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효도를 죄책감으로 물들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아들, 딸 덕분에 내가 호강하네. 정말 고맙다. 잘 쓸게. 이 말을 들은 자식은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구나라는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부모님의 당당하고 행복한 모습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내가 작아지는 말이지만 고맙다는 말은 나와 상대방을 모두 높이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미안합니다가 나오려 할 때마다 꿀꺽 삼키고 고맙습니다로 바꾸어 말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품격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즉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심화 분석 두 번째, 침묵을 견디는 눈맞춤의 기술. 말을 많이 해서 실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잠시라도 정적이 흐르면 불안해합니다.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해서 분위기를 띄워야 하나? 저 사람이 지루해야 하나?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될 말, 남의 뒷담화, 쓸데없는 자랑을 꺼내게 되고 결국 집에 와서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이불을 찹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는 그 고독한 침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사색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신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라. 이것이 고수들의 대화법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질문을 하거나 대답하기 곤란한 부탁을 할 때 우리는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게 사실은 내가 하면서 말이죠. 이때 필요한 기술이 바로 3초간의 침묵과 눈맞춤입니다. 누군가 선을 넘는 질문을 한다고 칩시다. 요즘 재산은 얼마나 남았어? 자식들이 용돈은 얼마나 줘? 이런 무례한 질문을 받으면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저 온화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상대방의 눈을 3초간 가만히 응시하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바라만 보십시오. 그 3초의 침묵은 100마디 말보다 강력합니다. 상대방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무례함을 깨닫고 스스로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실수했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빙긋이 웃으며 화제를 돌리거나 글쎄요, 먹고 살 만큼은 됩니다. 하고 짧게 끊으십시오. 이 침묵의 응시는 나를 지키는 가장 우아한 무기입니다. 말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 그것은 바로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이 침묵의 내공을 기르기 위해서는 평소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다산은 유배지의 좁은 방을 여유당이라 이름 짓고 망설이고 조심하며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을 즐겼습니다. 혼자서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산책하는 시간. 그 고독의 시간이 쌓여 여러분의 눈빛을 깊게 만들고 그 깊은 눈빛이 가벼운 혀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심화 분석 세 번째, 과거가 아닌 지금을 이야기하라. 노년의 대화가 지루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피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과거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꼰대라는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을 현재가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것은 지금의 내 모습이 초라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 과거의 벼슬을 그리워하거나 자신을 내친 조정을 원망하며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지금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강진의 백성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관찰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술을 연구하고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내 현재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오늘을 살지 않는 자에게 내일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대화 주제를 점검해 보십시오.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만약 과거의 이야기가 80% 이상이라면 의식적으로 지금의 이야기로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사장이었는데 라는 말 대신 요즘 배우고 있는 서예가 참 재미있어라고 말하십시오. 예전에 우리 애들이 속 썩였는데 대신 오늘 아침에 핀 꽃이 참 예쁘더라라고 말하십시오. 현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하는 계절을 느끼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생기가 넘치고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런 어른과는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는 훈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공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라는 죽은 시간을 놓아주고 현재라는 살아있는 시간을 입에 담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매력적인 어른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심화 분석 네 번째,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철학을 말하라. 모임에 가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요? 대부분 남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혼했더라, 누가 부도 났다더라, 누가 아프다더라. 소문과 험담, 가십거리가 대화의 줄을 이룹니다. 하지만 다사는 말했습니다. 소인배는 사람을 논하고 대인배는 이치를 논한다. 남의 이야기를 옮기는 것은 가장 수준 낮은 대화입니다. 그것은 나의 인격을 갉아먹고 나를 가벼운 전달자로 전락시킵니다. 남의 험담을 같이 하다 보면 순간적인 유대감은 생길지 몰라도 돌아서면 이 사람은 내 얘기도 딴 데 가서 하겠지라는 불신만 남습니다.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생각과 철학을 이야기하십시오.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내가 살면서 깨달은 작은 지혜들, 내가 좋아하는 책의 구절, 나에게 감동을 준 영화 이야기, 자연을 보며 느낀 감상들을 나누십시오. 김신의 집안 얘기 들었어? 그 대신 어제 책을 읽었는데 이런 구절이 와닿더라. 자네 생각은 어떤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대화의 품격은 주제가 결정합니다. 남을 씹는 대화는 마치 불량식품과 같아서 먹을 때는 자극적이고 맛있지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건강을 해칩니다. 반면 삶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나누는 대화는 담백한 건강식처럼 먹고 나면 영혼이 맑아지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차 한 잔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품격 있는 대화가 오가는 자리에 진정한 친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산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 한 구절을 소개하며 깊은 사색으로 초대합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다산은 패족이 되어 절망에 빠진 두 아들 학연과 학유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마 아들들은 세상이 원망스럽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술로 울분을 달래며 신세를 한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들에게 다산은 이렇게 적어 보냅니다. 천하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남들이 나를 업신여길 것이고 내 마음이 단단하면 천하의 어떤 비바람도 나를 꺾지 못할 것이다. 부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채워나가라. 그러면 언젠가 세상이 너희를 다시 찾을 것이다. 이 편지는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소외감, 무력감, 세상에 내 편은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이 모든 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남들에게 휘둘려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지 마라. 저 태도를 버려라. 오늘 우리가 나눈 많은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종착역을 향해 갑니다. 바로 자존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해치는 부정적인 말을 삼가게 됩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내고 가족을 지키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낸 여러분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역사이자 지혜입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나는 늙은이야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늙은이가 아니라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어른입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내 입에서는 향기로운 말만 나갈 것이다. 나는 침묵으로도 충분히 강하다. 이 다짐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표정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마침내 인생 전체를 우아하게 바꿀 것입니다. 호구가 아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지닌 노년의 고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 말은 줄이고 지혜는 늘리고 마음의 평화는 깊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그리고 함께 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통찰을 담은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